과거의 데이트는 어땠을까요? 사실 과거엔 데이트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경 경찰이 젊은 남녀가 도시의 길거리에서 만나고 같이 외출하는 것을 본다면 대다수는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의 눈에는 남성에게 음식과 선물을 사도록 하는 여성은 성매매하는 여성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데이트라는 말이 요즘 사용하는 의미로 처음 등장한 때는 1896년이었습니다. 데이트란 단어는 조지 에이드 작가가 시카고 레코드 주간 칼럼에서 기고한 칼럼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그 칼럼에서 젊은 주인공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자신에겐 흥미가 떨어졌다는 의심이 들자 여자친구에게 다른 녀석이 내 날짜를 다 채우고 있는 것 같군. 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1880년대에는 농장이나 작은 마을 출신의 여성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여성들은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거나 판매원, 가정부, 사무실 비서, 세탁소, 레스토랑에서 일했었습니다. 더군다나 1890년대에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면서 싱글 여성이 더욱 많이 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터에서나 출퇴근길에 남성과 마주쳤고 이과 같은 싱글 일부가 서로를 유혹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젊은 남녀는 퇴근 시간이 되면 거리에서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결속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수입은 형편없었습니다. 1900년의 평균 여성 노동자는 동일한 가치의 직무에 종사하는 남성 노동자가 받는 액수의 절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무언가를 대접하지 않는 이상 놀러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반대로 중산층은 나름 구애 체계가 있었는데 바로 방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보통 16살쯤 되면 구혼자를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첫 해 동안은 그 여성의 어머니가 딸과 같이 집에 있는 날엔 남성을 초대해 지정한 날 오후에 딸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여성이 참석한 사교 모임 가운데 한 곳에서 마음에 드는 남성을 만나면 여성이 직접 남성을 집으로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남성도 마음에 드는 여성의 집에 방문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예법에 따라 하인에게 방문 카드를 제시하고 하인은 아가씨가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동안 남자에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방문자를 만나고 싶지 않으면 하인을 시켜 집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호자를 동반한 구애와 방문이라는 관습은 여성과 남성의 세계를 명확하게 갈라 경계를 그었지만 데이트는 그 경계를 지웠습니다. 1900년대 초 전국의 풍기물난죄 단속위원회는 경찰과 위장 수사관을 파견해 사람들이 데이트하러 가는 곳을 살피게 했습니다. 시내 중심가 스트랜드 호텔에서 찰리 브리그스라는 한 요원은 정확히 성매매 여성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수상한 여성을 상당수 목격했습니다. 네털리 소닉슨이라는 수사관과 베네스라는 수사관이 쓴 보고서에는 젊은 여성 둘이 아주 딱 붙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 사실상 소매도 속바지도 없이 목둘레와 가슴이 깊게 파인 의상을 걸치고 매우 짧고 몸이 많이 드러나는 바지를 입었다. 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초기 데이트 속에는 남녀의 임금 격차로 인해 남자가 여자에게 저녁을 사주거나 선물을 하는 일이 많았고 이 때문에 데이트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많은 여성은 잘못 고발당했다고 항변한 일이 많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풍기문란죄 단속반은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세기의 첫 10년이 지나 두 번째 10년으로 접어들면서 중산층 또한 데이트를 합법적 구애 형태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온라인 데이팅이 부상하면서 구애에서 취향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사이트와 앱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사실상 모든 데이팅 사이트나 앱은 사용자에게 취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느냐를 통해 어떤 사람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취향이 연애에서 예측 변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8세기 말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면서 반식민주의 혁명이 뒤따랐습니다. 이 같은 격변의 산업화의 시작이 합쳐지면서 신흥 중산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중산층은 권력을 장악하자 한때 왕족의 전유물이었던 고급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파리에서 루이 14세를 참수한 혁명가들은 왕실 미술 소장품을 압수하고 왕의 궁전인 루브르를 공공박물관으로 바꾸는 상징적 행위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이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들은 취향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이며 이성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특정인이 어떤 대상 앞에서 경험하는 반응은 그 대상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쾌감이나 불쾌감에 달려있지만 칸트는 이러한 평가에 보편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누구에게나 해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향은 정치적 힘이 쇠퇴해가는 귀족이 우월한 문화자본을 주장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19세기가 진행됨에 따라 신흥졸부의 저속한 취향을 비판하는 것은 최초의 중산층 구성원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한 방법이 됐습니다. 취향은 계급을 나누고 계급 나누는 사람의 계급을 나눈다. 라고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유는 말했습니다. 계급 정보는 데이트 시장에서 여전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더는 가족의 의지에 사회적 배경이 같은 배우자를 고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페라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자신이 오페라 표를 살 만큼 부유하다거나 적어도 입석 관람을 알 만큼 세련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친 사회화로 인해 우리 다수는 계급적 배경과 관련된 이러한 종류의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요령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신호를 활용해 사회적 지위를 무심코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취향의 규칙을 잘 이해하면 이를 조작해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과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대학과 공학교육의 확산은 데이트의 역사를 형성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구애를 이전과는 다르게 어떤 학습 과정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애는 학교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연장이었습니다. 공학 대학 교육은 데이트의 부상을 이끌었습니다. 1890년에서 1920년 사이 미국의 대학생 수는 3배가 되었고 1927년에는 대학 대다수가 공학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또한 1920에서 30년대에 전국적으로 대중매체와 연예 산업이 성장하면서 대학 열풍을 부채질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의 데이트가 그 외의 연령대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름을 학생들은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학교의 학생 선발 과정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질적이며 예측 가능한 생활 및 학습 환경은 스피크이지나 활짝 열린 바와는 정반대의 것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연애를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연애나 자신이 성숙할 수 있는데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연애에는 패팅이 있었고 패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 학생들의 연애는 그 이전 빅토리아 시대가 강조했던 섹슈얼리티에 대한 구속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일명 광란의 1920년대 패팅 파티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패팅이라는 용어도 대중화됐습니다. 삽입 성교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혼전 성관계를 피함으로써 당사자의 평판을 지킬 수 있었던 동시에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드러내놓고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점점 일반화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의 데이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동차를 타고 나가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1928년에 출간된 더 캠퍼스에서 미시간 대학교 교수 로버트 쿨리 에인절은 자동차가 이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가 있음으로써 완벽하게 사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안락함, 그리고 달밤에 속도를 높여 달림으로써 일어나는 무모한 방종의 기운이 합쳐져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장벽을 무너뜨렸다 라고 에인절은 말했습니다. 또한 대학생 커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트 유형은 무도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남학생 친목회는 보통 운동경기 행사를 중심으로 조직된 정식 무도회를 다수 주최했습니다. 학장 로버트 에인절은 1920년대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무도회가 해마다 300회 열렸다고 추정했습니다. 공학 여자대학 남자대학 학생들은 외부인을 초대해 축구 경기와 경기 전후 파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랄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대학생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대학생보다 실제로 성관계를 더 적게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실시한 전국 단위의 대표 연구들은 실제로 지난 20년간 10대 성관계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1991년에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례 청소년 위험 행동조사에서는 15에서 17세 남자아이의 절반과 여자아이의 37.2%가 지난 3개월 이내에 성관계했다고 보고했고 2010년에는 남자아이는 33%를 밑도는 수치로 여자아이는 17%라는 수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대학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명 미국 드라마인 프렌즈의 등장인물들은 연애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커플이 될까, 안 될까? 라는 궁금증은 방영되는 동안 시청자의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핵심 전략이 됐습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부채질하는 동안 미국인 수백만 명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사실 이런 연애 방식은 프로그램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무렵에 데이트를 시작한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연애 방식을 연속적 1:1 독점연애 라고 부릅니다. 오래 사귄다는 표현은 방문 시대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에 오래 교제한다는 것은 진지한 만남을 의미했습니다. 꾸준히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여자와 남자는 곧 결혼하리라 예상됐습니다. 오래 사귀는 커플은 방문의 몇몇 측면을 되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 사귀는 커플은 종종 서로의 가족이 있는 집을 방문해 수다를 떨고 간식을 먹거나 음악을 듣거나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20세기가 되자 몇몇 교육기관의 교수들이 자신의 학생들 역시 오래 사귀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948년에 버크넬 대학교 연구진은 대학생 484명에게 연애에 관해 물었는데 그중 105명이 당시 한 명만 독점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955년에 사회학자 로버트 허먼은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200명 가까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학생들은 오래 사귀기가 자신과 또래가 데이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라 말했고 답변자 가운데 77%는 오래 사귀기를 직접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래 사귀는 것은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평판에 대한 보호책을 제공했습니다.
오래 사귀기를 함으로써 여러분은 만나는 상대의 총 숫자를 제한하고 상대 남자의 대외 이미지가 여러분의 대외 이미지와 결부돼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음으로써 원치 않는 접근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애정을 동반한 패팅은 젊은 여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10대 임신율이 급증했습니다. 1957년에는 15에서 19세 여자아이 1000명 가운데 97명이 출산했습니다. 1944년에서 1955년 사이 혼외 출생자로서 입양된 아기의 수도 80%까지 늘었습니다. 또한 오래 사귀는 사람들은 이별을 발명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가벼운 만남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 대학생은 데이트 신청 목적으로 공학 여학생을 방문하는 것을 그만둘 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귀었던 사람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오래 사귀었던 상대는 여러분이 데이트한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에게 의미가 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사교 생활의 큰 부분은 둘씩 짝지어 연애하는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별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잃는 것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전 애인을 잊어야 하는 일은 오래된 연인에게 이별이 힘든 일임을 알게 했습니다. 잠재적 연인의 마음을 끌려면 어디를 봐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데이팅 웹사이트 How About We는 사용자들이 데이트를 제안하면 다른 사용자들의 피드에 뜹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안한 것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과 연락하게 해줍니다. 이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데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별함과 평범함 사이에서 밀고 당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영화 보러 갈래요? 라고 올리면 호응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스콧 코마이너스는 시장 설계 수업에서 온라인 데이팅에 관해 가르칩니다. 코마이너스는 싱글들이 데이팅 사이트와 앱을 통해 서로 보내는 신호들이 왜 예상을 빗나가는 경향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의 예를 들면 왜 거의 모든 사람이 여행을 좋아한다고 할까요? 코마이너스는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식되는 어떤 특정 응답을 내놓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이 높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보기에 다른 사용자들이 내놓는 대답, 즉 평균적인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자들과 데이트하고 싶고 여자들이 내 메시지에 많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다른 남자들은 어떻게 관심사를 입력했는지 알아냅니다. 알아보니 다른 남자들은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여행 괜찮지, 여행을 싫어하지는 않아 하고 생각하고 여자들과 데이트를 기대하며 여행을 내 관심사에 추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저도 모르게 평범한 프로필들 속에서 허우적대거나 천편일률적인 프로필들을 차별화해 줄 신호를 찾아 바다 한가운데서 헤매는 기분이 됩니다. 데이트가 부상하기 전에는 방문과 교회 사교 모임, 혹은 무도회, 혹은 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젊은이들이 반드시 비슷한 배경 출신 상대와 짝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데이트가 이와 같은 오래된 편견과 장벽을 전적으로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학교와 같은 기관이 젊은이들을 교육 수준에 따라 분류했고 교육 수준은 가정환경 그리고 장래의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애가 가정의 사생활이나 지역사회 중심부의 폐쇄적 대열에서 빠져나와 공공장소로 옮겨감으로써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요소를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낯선 사람과 어울리면서 실제로 사랑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직장은 서로 다른 계층과 배경의 사람들이 섞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적어도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은 보통 자신의 상사인 남성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더 낮은 계층 출신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남성 관리자가 여성 판매원과 남성 상사가 여성 비서와 혹은 남성 의사가 여성 간호사와 결혼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성이 남성의 동료와 동업자로 입사할 기회를 얻음에 따라 직장 내 데이트 후보군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배경 출신으로 같은 대학과 대학원에 다녔고 하루 12시간 넘게 가까이서 같이 일하는 젊은 남녀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2014년에 전미경제연구소가 수행한 한 연구를 보면 1960년에는 대졸 남성의 25%만이 대졸 여성과 결혼했지만 2005년에는 그 비율이 48%였습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개인 여가 시간과 자기관리도 충실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도 매일 한두 시간을 헬스클럽과 운동 개인지도에 쓰는 사람들은 연애에 투자할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연인을 찾고 싶은데 찾을 시간이 부족하다면 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이트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쁜 현대인의 시간을 절약해주기 위해 이러한 점을 공략한 것은 바로 데이팅 서비스입니다. 데이팅 서비스는 196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데이팅 서비스는 호기심 많은 싱글들이 몇몇 신상 정보와 원하는 것을 제출하면 이와 같은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상호 참조해 소수의 사람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비디오 카메라, 카세트, 플레이어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최초의 비디오 데이팅 서비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체 대부분은 가입 후 상담사를 배정했습니다.
인종, 연령, 교육, 직업, 종교적 신념과 같은 기본 정보를 포함하는 몇몇 통상적인 질문지 작성 후 상담사가 카메라로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는 테이프를 시청할 수 있고 원하면 재촬영과 편집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촬영을 마치면 중매자가 질문지상의 답변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잘 어울리는 상대 후보 목록을 생성했고 후보들에게 상대 후보의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마음에 들면 사업체에 말하고 사업체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찍은 사람과 연락해 여러분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둘 다 호감이 있으면 소개를 받게 됩니다. 1980년에서 1983년 사이에 이와 유사한 서비스들이 전국의 도시에서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온라인 데이팅 기업들이 급격히 도약하기 시작하면서 갈수록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자동 처리 능력이 구현됐습니다. 온라인에 접속하는 미국인이 더 많아지고 다양한 업무를 알고리즘과 웹캠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절한 비용으로 누구나 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81년 여름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주폐포자충 폐렴이 발병했음에 주목했습니다. 1980년 10월에서 1981년 5월 사이에 젊은 남성 5명이 이와 같은 질병으로 진단받았는데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병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다음 달 보고서에는 지난 30개월간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젊은 게이 남성 26명이 카포시 6종으로 진단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카포시 6종은 미국에서는 극히 드물고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는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언론과 의사는 환자가 앓고 있는 것을 그리드, 즉 게이 관련 면역 결핍증 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즈입니다. 1982년 7월에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그리드를 에이즈로 다시 명명했습니다. 에이즈는 이전보다 데이트의 위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위기는 있었지만 에이즈처럼 위험을 초래한 적은 없었습니다. 에이즈로 고통받는 공동체들은 이와 같은 무관심에 당면해 힘든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사회관계망을 활성화하고 확장하는 데 노력했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짰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활동가는 1:1 독점연애, 심지어 금욕을 설파했지만 이것은 실행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최선의 예방법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성관계를 계속 즐기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교육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한 때는 정확히 데이트가 최초로 주류가 된 시기인 1910년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성교육 프로그램의 수는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99년에서 2009년 사이 여러 주는 10억 달러에 이르는 연방 기금을 받아 금욕을 강조하는 성교육 재정을 지원했고 2009년 기준으로 전국 학교의 86%가 성교육 수업에서 금욕을 옹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데이트의 양상도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개인용 컴퓨터 가격이 급격히 싸지자 많은 가정은 컴퓨터를 더 많이 구입하고 컴퓨터의 위치를 거실에서 침실과 개인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초기 온라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는 앞세대 데이트인이 정한 양식을 따랐습니다. 채팅방에서 우연히 마주친 다음 서로 마음이 맞으면 약속을 잡아 동시에 접속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까봐 우려했습니다. 인터넷상 애인이 실제로 키가 작고 깡마른데도 키가 크고 건장하다고 뚱뚱한데도 날씬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부모님 집 응접실에서 혹은 교회, 무도회에서 만났다면 사전 심사를 거쳤지만 인터넷에서는 그런 심사가 없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또한 상대가 만났는데 납치나 학대를 할지 모르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납치 및 학대 사건이 몇몇 발생하긴 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채팅방에 대한 초기 연구를 보면 일부 사용자가 보통 자신의 외모나 결혼 여부에 대해 온라인 대화 상대를 속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 현실 세계에서보다 실상 훨씬 더 정직했습니다. 에이즈 활동가들이 불어넣은 솔직함 그리고 인터넷이 일깨운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감각은 새천년에도 데이트의 모습을 계속 형성해왔습니다. 데이트의 시대는 이같이 앞시대에서 사랑과 구애에 관한 생각들을 물려받았습니다. 여성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이고 남성은 여성을 쫓아가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공적인 일자리와 교육기관으로 물밀듯 흘러들어옴에 따라 남성을 욕망의 주체로 여성을 그 대상으로 만든 현실의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길거리에서 서로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자유연애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 책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